산업혁명 이전에 오히려 송나라, 중국의 송나라가 산업혁명을 할 뻔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산업, 상업, 상공업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던 게 송나라였습니다. 그럴 소리가 나올 만해요. 왜냐하면 석탄 사용해서 제철 직물화했다니까 이거 초창기 영국의 산업혁명 시기가 똑같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화폐가 그 당시에는 우리가 널리 쓰이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이때 막 지폐가 나온다든지 이런 분위기였으니까 그만큼 송나라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수도인 개봉 타이퐁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부유한 도시가 됩니다. 여기에 당나라 때는 야간 통행 금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이 대로가 쭉쭉 펼쳐져 있는 도시다 보니 그리고 이게 당나라 자체가 이제 중국 북방游牧민족에 태생했던 왕조라서 야간에 자꾸 돌아다니지 못하게 그 야간 통금이 있었거든요. 근데 송나라 때 이걸 풀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주 이 개봉의 주민들이 24시간 시장을 찾고 상점을 찾으면서 상점들도 기재해서 24시간 불을 켜놓다 보니까 이렇게 불야성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어떤 사회학자가 그런 소리 하시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24시간 놀이 문화가 있는 거의 유일하다고 싶어 할 정도의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야간 문화가 발달한 이유는 예전 통금에 대한 반발 심리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송나라가 불야성을 이룬 것도 그런 맥락에서 설명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저도 사회학을 좀 몰래 했었는데 그렇게 충분히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업이 그러니까 이 당시와는 맞지 않게 상업이 발전을 하면서요. 판간 포청천이죠. 판간 포청천의 배경이 된 게 이 송나라 시대의 개봉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할 수도 있겠죠. 이 상업 도시로 발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사건 사고를 해결하다 보면은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저도 기자다 보면은 실력이 많이 나오는 기사들이 사건 사고 기사들이에요. 어디서 무슨 뭐 때문에 법적으로 이렇게 된다, 무슨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도 이런 어떤 사건 사고가 이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독자들이 찾아보게 됐는데 실제로 판간 포청천의 그 모티브가 된 인물이요. 송나라 시절의 개봉 고유 지금은 서울 그 지천시장 서울 시장 개봉에 보면 호칭이 그리고 참고로요 삼국지역 서용이 등등 게 중국의 4대 기서로 같이 꼽히는 수호지도요. 송나라 배경이라는 개봉이 자주 나옵니다. 진짜 개봉이 대세가 됐네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이야기할수록 제가 또 궁금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어떻게 보면 중국 지역에서 북부 지역으로 북부 내륙 지방이 주요 수도였고 오늘도 베이징이 수도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양쯔강 유역이라든가 흔히 말해서 강남 지역들 여기도 따뜻하고 일견 살기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쪽 지역도 한족인들이 많이 개발했잖아요. 근데 왜 이 지역은 주요 왕조의 수도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장강, 양쯔강 유역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장강 유역은 민족들이 황하 유역을 침략했을 때 한족이 터졌는데 그래서 한족 왕조의 도읍지 수도를 많이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송나라가 여진 쪽에 금나라한테 패배해서 쫓겨나서 남동 왕조를 열었을 때도 이 장강 유역이 도읍지였습니다. 그리고 몽골의 원나라를 물리치고 다시 한족 왕조를 연 명나라의 첫 번째 수도가 이 장강이에요. 그리고 청나라가 멸망하고 이 한참 곤란기를 수습했던 이 중화민국은 우리가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라고 많이 말하죠. 국민당 정부의 수도도 장강 유역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또 장강 유역에 나름대로 수도를 많이 했었죠. 그렇죠. 그럼 이 장강은 말 그대로 중국의 기반이고 날씨도 좋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뭔가 흥망성쇠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고건적인 발견이라는 정보가 지속되면서 황하 유역보다 오히려 장강 유역에서 휴유럽기 시대가 더 빠르게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국에서는 꾸준하게 이 황하 문명이 아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중에 하나 4대 문명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막상 궁극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또 황하 문명이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문명이 오히려 황하 문명보다 더 빨리 나왔다라고 해서 중국에서는 굉장히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게 그만큼 황하 유역
만든 오나라 훈오도 이 장강유역의 자리를 잡았지만 중앙 집권화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결국 멸망을 당했죠. 하지만 이 한족들이 자신들의 터전이었던 황하유역을 북방의 유목민족들한테 침략당하자마자 바로 남쪽에 있는 장강유역으로 쫓겨내려가면서 이 장강유역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됐어요. 이 장강유역의 대표적인 도읍지가요, 남경, 난징입니다. 이 삼국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오나라의 수도 건업이라고 보통 하는데 게임에 많이 나오죠. 이 게임에 나오는 건업이요, 난징의 옛주입니다. 이 북방의 이민족이 황하유역을 점령했을 때 남쪽 한조왕조, 그러니까 이 남조의 수도가 대부분 다 난징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동나라 시기, 특히 이제 13세기 남송 시기부터는 아예 이제 장강유역이 황하유역보다 경제력을 앞질러 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 송나라 하면은 그냥 여지없이 몽골 제국이 멸망당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몽골 제국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나라 중에 하나가 남송이거든요. 남송. 이 남송 제국이 심지어 40년을 버텼어요. 몽골 제국을 상대로. 근데 그 저력이 이 장강유역의 경제력에서 나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몽골의 이제 원나라를 물리치고 중국 지역을 다시 한족에게 되찾아준 명나라의 첫 도읍지도 난징이었습니다. 그 초대 황제인 주원장이요, 여기를 도읍지로, 그러니까 난징을 도읍지로 하면서 명나라를 세웠고요. 그리고 원나라를 몽골권 이북으로 몰아내고 현재의 명칭 남경경, 그쵸, 남쪽의 도읍으로 이름을 바꿨죠. 그렇게 중국 역사상은 처음으로 이렇게 장강 이남, 그러니까 우리가 강남 지역이라고 불리는 그 장강유역을 근거로 한 나라가 중국을 처음 통일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때부터 이 난징, 남경이요, 묘하게 징크스에 빠지면서 수도 역할을 북경, 베이징에게 넘겨주고 맙니다. 도시도 징크스에 빠집니다. 이거는 제가 붙여준 이름인데요. 난징 징크스입니다. 한 국가의 수도로서요, 남경, 난징이요, 100년을 넘긴 적이 거의 없어요. 그 송나라 시기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국에서 부유한 지역이 장강유역인데, 이상하게 딱 한 번 있습니다. 100년을 넘긴 지역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북방 유목민족한테 쫓겨내려갔던 나라 중에 하나인 동진이라는 나라가 한 103년, 104년 정도 이뤄졌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안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중국 그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 있죠. 이 국민당 정부가 난징을 수도로 하고 중국을 한번 통일했는데 북북내전에서 결국에는 패배해서 타이완성으로 쫓겨났죠. 그리고 뭐 삼국지의 대표적인 나라인 오나라도 50여 년 만에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명나라가 난징을 첫 번째 수도로 삼으면서 건국이 되는데, 나중에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난징 징크스를 피해서 그나마 명나라가 200, 300년 가까이 가지 않았나라는 저 혼자의 미션을 돌려보는데, 명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베이징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근데 요 베이징을 삼기